시간이 흐르면서 병원비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돈이 되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80만 원은 이 집의 고정 지출처럼 여겨졌습니다. 전기세처럼 수도세처럼 그저 내야 하는 돈. 그렇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그 누구도 박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내는 80만 원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시동생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박 씨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며느리니까. 스스로에게 되뇌며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식구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매달 보내는 병원비. 가족들은 아는 거죠?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근데 왜 그걸 물어?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돈처럼, 투명한 돈처럼. 하지만 박 씨의 통장에서는 매달 확실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가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엄마, 애들 다 영어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박 씨는 학원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 그 돈이면 아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80만 원에서 조금만 줄이면 아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너무 올라서 말이야. 아프신데 내가 줄이면 안 되지. 박 씨는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학원에 가지 못했고 박 씨는 밤마다 영어 단어장을 직접 만들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서 아이가 잠든 후 혼자 먼저 풀어보고 다음날 아이에게 설명해줬습니다. 박 씨 자신도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전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가르쳤습니다. 둘째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복값이 부족했고 수학여행비가 모자랐습니다. 박 씨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친정 어머니는 묻지 않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매달 80만 원을 보내면서 친정 어머니께는 돈을 빌려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병원비 80만 원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병원이 어디래요? 내가 한번 같이 가볼까?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시니까 내가 직접 가서 좀 알아볼게.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대화는 끝났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그 이상 캐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 씨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한 의심으로 가족 사이를 망치면 안 되지. 박 씨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주변의 언니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댁 일에는 토 달지 않는 게 좋아. 남편 말은 그냥 들어야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병원비가 맞는지, 영수증은 있는지, 진료 내역은 어떤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불효이고 남편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은 사라졌고
돈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힘들어 보일 때도 시댁 식구들은 그저 눈을 돌렸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무렵 박 씨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해 명절, 박 씨는 차례상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도 신우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다 차린 후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식사를 거릅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요즘 약값이 너무 올라서 말이야. 그 말이 들렸을 때 박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보태드려야 하는데, 박 씨는 자신을 탓했지 상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리 치료는 미루고 그달도 어김없이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건강해 보였습니다. 당뇨가 있다면서도 떡을 드셨고 혈압이 높다면서도 짠 음식을 잘 드셨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당뇨 있으시면 떡은 조금만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쯤이야. 박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명절이니까 조금은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떡을 드시고 똑같이 웃으셨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박 씨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뭘 안다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 방에서 약봉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약봉투를 슬쩍 봤습니다. 혈압약 한 종류, 소화제 한 종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라고 해봐야 몇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병원에서 받는 약이 더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박 씨는 그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편리한 구조였다는 것을. 질문하지 않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돈을 보내면서도 확인하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집안 사람들 모두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동생도 시누이도 모두가 박 씨의 침묵을 원했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가장 착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박 씨 본인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